얼마 전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도 전해지고 있는 한국의 재밌는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내 가장 인구가 적다고 알려져 있는 이원면에서 2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자 지역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붙은 내용인데요. 2020년 이원면 내리로 귀촌해 펜션을 운영하던 한국인 부부가 2021년 10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2년 만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인구수 2,200여 명에 불과한 이원면에서는 2020년과 지난해 모두 단 한 건의 출생 신고도 없었기에 이번 출산 소식이 들리자 지역 주민들의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곳곳에 붙은 현수막 외에도 출산 장려금 200만 원 정도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다자녀 산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 다둥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외국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일은 진심으로 축복할 일이다. 그러나 예수를 낳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의 출산이 저렇게까지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이 생각났다. 지구상에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게 진짜였다니 놀랍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지자 얼마 전 미국의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 동시에 화제가 되며 전 세계인들에게 씁쓸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 공영방송인 EBS에서 저출생 시대의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10부작을 촬영하던 중 발생한 일인데요. 생방송 도중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듣고선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OECD 중 1위인 이스라엘이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입니다.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입니다. 심지어 꼴찌에서 두 번째인 37위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교수의 발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만큼 의미가 컸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방송 중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을 전해들은 외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다. 이젠 전 세계 모든 이가 알아야 할 심각한 문제다. 한국이 저 정도로까지 낮았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망했다고 말할 것까지 있냐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식을 반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 같은 사실을 들은 몇몇 중국 대학생들이 요즘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의 출산율을 근거로 삼으며 한국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해가고 있다.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 중국 출산율의 실체가 보도되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모든 글이 삭제되며 오히려 도와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 번역본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받는 중국이 저출산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올해 태어날 신생아 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구개발연구센터의 연례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9로 떨어졌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 1억 명 이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도 매우 적습니다. 전체 인구가 4억 명 정도였던 당시에도 중국의 연간 출생 인구는 800만 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올해 예상대로 신생아 수가 8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1939년 이후 84년 만에 최저치가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의 인구는 1949년 5억 명에서 1964년 7억 명으로 1974년에는 9억 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1980년, 2010년까지 인구수를 14억 명으로 유지하겠다며 소수민족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서 강제로 자녀를 한 명만 낳도록 했습니다. 뒤늦게 인구 감소 징후를 알아챈 중국 정부가
2015년 두 자녀 허용, 2021년 세 자녀 허용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원래 중국의 총인구는 14억 1175만 명이었지만 2021년 말에만 85만 명이나 감소할 정도로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며 올해는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도 인도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일본의 고령화가 미래 중국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고령화 속도는 중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중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저출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자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여성 샬롯이 전할 말이 있다며 개인 SNS에 글을 적어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솔직한 내용이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이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글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각각 2년간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21살 때 저희 누나의 대학 동창이었던 한국인 친구를 만나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2년 만에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라 문제점도 많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직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지점들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맡았고 그러다 보니 해외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이기도 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말 앞이 막막했죠. 남편과 상의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는데 남편이 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직업이 슈퍼바이저인 만큼 중요한 시기에 같이 있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며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초창기 몇 년만 고생하면 함께 원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고 회사에서도 신혼과 출산 등의 개인 사정을 보더니 입사 후 3년간 제가 해외 출장에 동행할 경우 비용을 80%나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첫 출산을 중국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사실 중국은 산후조리 시설이 좋아 임산부들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며 중국에서 첫째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출산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첫째를 낳을 때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생사가 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출산 후 자궁에 찬 피를 짜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당최 언어 소통이 안 되니 그냥 이를 악물고 기절 직전까지 참기만 했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일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그닥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가 되지 않아 매우 불편했죠. 제가 낸 돈만큼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에서 출산하는 게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에겐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은 조리원의 산후도우미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푹 잘 수 있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땐 입이 떡하니 벌어졌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이를 낳으면 벌금을 낸다는 점입니다. 1년 차이로 둘째를 낳으려고 알아보니 중국은 둘째를 낳으면 지역에 따라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벌금을 내기 싫어서 아이를 낳고선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고요. 중국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은 출산 벌금으로만 1억 정도를 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중국인들이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으로 와 둘째를 낳았는데 한국에선 둘째를 출산하고 나니 오히려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출산장려 지원금이라며 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한국인 남편을 뒀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준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세금을 내면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과연 한국인들의 삶을 얼만큼이나 알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샬롯의 글에는 수많은 의견이 오가며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해외 댓글 번역본입니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벌금을 냈던 건 사실입니다.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벌금이 높았죠. 하지만 한국은 반대입니다.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지금은 중국도 그런 법을 없앤 걸로 아는데 역시 한국이 한 발 앞서고 있는 것 같네요.
저출산의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중국은 왜 출산하는데 벌금을 내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실제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도 많고 기록에 없는 아이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인이 늘어나길 바라나요? 통계 자료에 나오지 않아 그렇지 발길이 닿지 않는 시골 마을 인구수까지 포함하면 중국인들의 숫자에 0 하나가 더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중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검색해보니 한국에선 정말로 평범한 아이의 출산의 마을 하나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래 아가야. 아직도 몇몇 중국인들은 중국의 저출산 내용을 거짓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의 인구수가 전 세계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저출산 문제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